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첨단 제조 기술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4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학습지는 기술학습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첨단 제조 기술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마트 공장의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 3D 프린터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잘 봤나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영상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설계하는, 기획하는, 디자인하는 단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기획하는 단계는 제조기술 시스템 여러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속할까요? 투입일까요? 과정일까요? 산출일까요? 자, 계획하는 단계는 여러분들 배웠지만 과정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획이 잘못됐을 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계획을 완벽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VR, 가상현실 설계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때 이렇게 VR로 설계를 하고 VR 내에서 안정성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세계 각국에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스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실제로 제작을 해서 아니면은 비행기의 모형, 비행기의 형태와 동일한 모형을 만들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모델링을 통해서 시뮬레이터로 돌리게 되면 비행기에 흐르는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체의 흐름의 파악을 통해서 비행기에 받는 어떤 공기의 저항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항을 많이 받는 부분은 좀 더 강한 강도의 금속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강한다든지 이러한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게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수갑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수갑은 범인이 이거를 끊고 달아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힘을 받으면 잘 끊어지는지 우리가 알면은 설계할 때 좀 더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이것도 시뮬레이터로 돌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중을 가했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깨질지 시뮬레이터로 돌려보고 이 부분이 가장 힘이 많이 받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을 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스마트 공장 그리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은 이처럼 제조기술 독자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나 또 다른 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기술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공장이 어떤 공장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획 설계, 기획하고 제품을 설계하는 것부터 직접 물건을 생산하고 그리고 그 판매자, 그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사물 인터넷, 우리가 IoT라고 합니다. 자, 사물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을 하고요. 연결하면 자, 디지털화하고 여기서 생산된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한 공장을 우리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공장을 이용하게 되면 자, 최소 비용과 최소 시간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지닌 공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공장을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획,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까지 이 모든 과정이 똑똑해지는, 즉 자동화 시스템 되는 공장을 우리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현대의 자동차에서 설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아주 고급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아주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자, 이 티셔츠를 우리가 구매한다고 해봅시다. 자, 우리는 이 티셔츠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티셔츠 안에 들어가는 그림을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디자인을 넣어서 제품을 주문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상 공간이 되겠죠, 결국에는. 자,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설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맞춤형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될 거겠죠. 자, 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면은 그만큼 설계 단계에서 기간을 단축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생산 과정에서도 설비, 자재, 시스템 간에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 물건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기계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와이파이나 어떤 IoT,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설비 효율도 우리가 좋아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소비자가 직접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면 그 다음에 공장이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자, 365일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에너지 설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평소에는 멈춰있던 공장이 주문을 받으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생산 현황에 맞춘 실시간 자동 수발주.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같죠. 어, 항상 이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고가 남을 이유가 없겠죠. 즉, 팔기 위해서 막 생산해 놨는데 팔지 못하고 뭐 창고에 쌓아놓는 물건이 없다라는 것. 굉장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분야에서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동화되었고, 그리고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되었죠. 자, 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고객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공장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객이 주문에 따라서 공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설비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물건을 어떤 판매를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장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장을 유지하거나 설비를 해야 되는 비용도 줄어들고 팔지 못해서 남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고 비용도 감소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품질 그리고 물류 등 전 분야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장 자동화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산업혁명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공장 자동화는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쉽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3차와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간의 수공업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집에서 뭐 집신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대장간에서 의뢰를 받아서 물건을 만드는 것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간의 수공업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량 생산이 불가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아주 그 원하는 제품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품종을 소량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을 하겠죠. 자, 좀 더 발전한 형태는 우리는 공장제 기계공업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다양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제품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예를 들 수가 있죠. 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 한 가지 모델의 자동차만 여러 대 만들 수 있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동력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력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양한 품종을 생산해낼 수 있지만 대신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장치는 자동화 기계를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생산 형태고요. 자,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한다면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가상 설계, 그러니까 VR을 이용한 설계와 제조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차이점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와 모델링인데요. 자, 3D 프린터라고 함은 3차원 도면에 설계된 모형을 입체 물체로 인쇄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프린터는 2차원, 종이를 넣어서 2차원으로 평면으로 뽑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3차원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뿐만 아니라 Z축, 높이가 있는 형태로 출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입체로 물건을 출력하는 기술인데요. 출력 방식과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점점 확대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차원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제품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영화, 광고, 건축, 디자인, 설계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팅의 과정은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D 모형으로 설계하는 모델링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제품을 프린팅하는, 출력하는 프린팅 단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린팅된 제품이 완벽하지가 못해요. 어떤 내구도도 떨어질 수가 있고 표면적으로도 우리가 다듬어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후 강호하는, 후 처리하는 피니싱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D 프린팅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3D 프린팅의 원리는 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DM 방식, 고체 기반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SLA 방식, 액체 기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SLS 방식, 파우더 기반 방식인데요. 우리가 어떤 기반의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원리가 전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FDM, 고체 기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이 고체는 무엇이냐, 어떤 고체를 사용하느냐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수지는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합니다. 자, 열가소성 수지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열경화성 수지라고 합니다. 자,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열을 가했을 때 소성, 즉 변하는, 형태가 변하는 수지를, 플라스틱을 우리는 열가소성 수지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을 가했을 때 녹아내리는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자, 반대로 열을 가해도, 열을 가했을 때 딱딱하게 굳는 것을 우리는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넣어서 녹여서 출력하는데 열 경화성 수지를 쓰면 될까요? 딱딱하게 굳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열 경화성 수지를 사용하지를 않고 우리는 FDM 방식에서는 열 가소성 수지를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열 가독성 수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BS 수지가 있고요. 하나는 PLA 수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이 ABS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돼서 한 230도까지 올려줘야 되고요. 이 PLA 같은 경우에는 한 180도 정도까지 주로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사용 환경에 따라서 온도를 달리해 주지만 뭐 보통은 180에서 한 200도 중반까지 올려야지 이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잘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필라멘트를 그려 주시고요. 이 ABS 플라스틱을 우리는 필라멘트라고 해요. 필라멘트. 자, 필라멘트는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봤나요? 필라멘트는 아마 여러분들 전구에서 필라멘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가늘고 긴 이러한 형태의 재료를 우리는 흔히 필라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필라멘트, 얇은 필라멘트가 쭉 해서 롤러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롤러도 그려주시고요. 롤러의 회전 방향도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좋겠죠. 이쪽은 시계 방향, 이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쪽 롤러를 통해서 아래로 쭉 들어가는데 필라멘트가 들어갔다가 여기 이제 열을 가해주는 자, 얘를 우리는 히팅건이라고 합니다. 자, 히팅건을 통과하면 녹아내리게 되겠죠. 이전에는 고체였던 게 이 히팅건을 통과하면서 액체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열을 가해주는 히팅 베드가 있습니다. 히팅 판이죠. 베드. 이 판에 안착이 되면서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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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히팅건은 좌우, 상하, 좌우로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히팅건과 히팅 베드 그리고 출력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함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주면 좋은데 여러분들 저번 주 강의에서 이미 3D 프린터 관련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잘 본 친구들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궁금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의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은 적층형으로 결과물을 출력한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ABS와 PLA 수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LA 방식, 액체 기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A 방식은 어떤 형태의 재료를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액체 형태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 게 바로 이 SLA 방식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봤듯이 열 경화성 수지는 어떤 수지였죠? 열을 가하면 단단하게 굳는 플라스틱을 우리는 열 경화성 수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광 경화성은 뭘까요? 빛을 가했을 때 단단하게 굳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이러한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한다는 점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여러분들 자동차의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and it utilizes a 200 milliwatt laser, which 지금 is 이거는 바퀴 curing 휠을 UV sensitive 직접 resin 출력하는 inside the 과정이고요. vent. 먼저 이렇게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을 출력하는 프린팅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레이저로 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까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히팅건이 직접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출력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반면에 지금 SLA 방식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면을 보면 알겠지만 FDM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매끈한 표면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지지대를 제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지지대가 엄청 얇고 세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처럼 얇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매끈하죠. 자, 이렇게 매끈하고 출력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대형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지만 단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후처리를 또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또 세척하는 씻어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경화소 수지가 좀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외선에서 이렇게 열 처리를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강도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후 가공을 우리는 피니싱 가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후 가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진짜 잘 나오네요, 출력이.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전에 봤지만 다양한 필라멘트를 쓸 수가 있어 가지고 후처리, 그러니까 색을 입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FDM 방식 SLA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상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나중에 색상을 다시 입혀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LA 방식이 어떤 원리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SLA 출력 쪽에다가 빈칸에다가 이 시스템도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박스는 레이저를 쏘는 빛을 생성해내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캐너 시스템을 통해서 레이저 빔이 이 아래쪽 하단 쪽으로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수조에 지금 요 수조가 되겠죠. 이 수조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까요? 여기에는 광, 경화성, 수지가 들어있겠죠. 자, 이렇게 수조가 있어야지만 출력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SLA 출력 방식의 단점은 뭘까요? 대형 출력물을 뽑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겠죠. 자, 왜냐면은 그만큼 이 수조의 크기가 어때야 되죠?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대형 물체를 뽑아내는 데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베드가 있고요. 자, 작업대가 있고 이 작업대가 이동하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톱니 모양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톱니 모양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출력이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자, 1번. 자, 이 녹색 부분. 2번. 파란색 부분. 3번. 보라색 부분. 자, 가장 먼저 출력된 부분은 어딜까요? 가장 먼저 출력된 부분은 자, 가장 아래 부분인 보라색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베드가 맨 처음에는 요 위에 올라와 있겠죠. 위에 올라와 있다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 이 위로 액체 수지가 아주 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광경화성 수지가 고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한층 한층 고체가 되는 겁니다. 고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고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선이 있어요. 실선. 자, 이거는 공중에 떠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는 겁니다. 지지대. 영어로는 서포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지대도 굉장히 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봤듯이 마치 스펀지처럼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액체 수지를 사용을 하고요. 이 액체 수지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FDM 방식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고요. 장점으로는 매우 정교한 부품을 생산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 이런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 작동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LS, 즉 파우더 방식입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가면서 무언가를 녹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그 다음에 롤러가 지나가면서 방금 뭐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한번 스캐닝을 합니다. 스캐닝을 하고 다시 레이저를 쏠 겁니다. 자,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방식이죠. 자, 이 롤러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롤러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위에 파우더를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얇게 그 위를 파우더로 덮는 거죠. 자, 그럼 그 얇은 파우더를 위에서 쏘는 이 레이저가 녹이면서 이전에 녹였던 것과 합체를 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녹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파우더를 그 위에다가 다시 올리는 것이죠. 자, 이 파우더는 뭐 금속이면 금속,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SLS의 어떤 원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의 프린트물에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SLA 방식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SLS 방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레이저. 자, 레이저를 사용하는 건데 이전에 배웠던 SLA 방식은 수지에다가 이 레이저 빛을 투과시키면은 고체로 굳어버리는 성질을 이용을 한 거고요. 이 SLS 방식은 이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에 닿는 부분만 그 가루를 녹여가지고 굳히는 방법.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결이라고 합니다. 소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철가루들을 아주 작은 철가루들을 모아놓고 일단 레이저를 쏘게 되면 이 철가루들이 녹아가지고 서로 응겨붙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소결이라고 합니다. 소결. 어,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러한 파우더는 뭐 녹아내리는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SLS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녹는 것들은 뭐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금속 출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FDM 방식에서 금속을 녹이려면 230도 갔다가는 어림도 없겠죠. 그거보다 훨씬 고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SLS 방식을 이용하면 금속도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 지금 레이저가 나오고 반사경을 통해서 아래로 이렇게 빛이 내려가게 됩니다. 얘의 특징도 아까 봤듯이 받침대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쪽에 있던 파우더를 보충해주는 이 박스는 피스톤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면서 파우더를 이쪽으로 보내고 넘치는 파우더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이 둘의 운동 방향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롤러는 좌우로 왕복 운동을 할 겁니다.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 롤러의 역할은 파우더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쪽으로 가서 파우더를 쭉 해서 위에다 한 겹 쌓을 겁니다. 한 겹 쌓고 레이저가 움직이면서 내가 필요한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굳힌 다음에 얘는 또 내려가고 그 위로 또 한 겹 또 쌓아내고 또 내려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어떤 것이 좀 특이하죠?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지지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지지대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분말 자체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SLS 방식에는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소결 방식에도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곳이 밀폐가 돼야 됩니다. 아주 밀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밀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안에가 굉장히 온도가 높아야 돼요. 고온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밀폐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한 단점이 있고요. 이 파우더의 입자가 크기가 전부 어때야 될까요? 전부 같아야 됩니다. 자, 레이저에서 일정하게 온도를 쐬야 되는데 자, 파우더의 입자가 이렇게 동일하다고 한다면 레이저로 쐈을 때 일정 온도면은 한꺼번에 녹아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입자가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크고 작고 크고 이렇게 있다면은 일정 온도를 투과했을 때 얘네는 녹아버리고 얘는 녹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강한 강도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입자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도 얻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은 굉장한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떠오르고 있는 DLS 방식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SLA 방식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액체 수지, 즉 광경화성 수지를 쓴다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SLA는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그 DLS는 이렇게 그냥 일반 빛을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더 적게 들까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DLS가 레이저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절감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3D 프린팅, 3D 프린터의 세 가지 출력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FDM 방식, 두 번째는 액체 기반의 SLA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파우더 기반의 SLS 방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합니다. 필라멘트 연결하고 히팅건으로 나오면은 히팅건이 이동하면서 출력하는 방식.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 프로그램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장비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재료도 가장 저렴합니다. 자, 다양한 소재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뭐 플라스틱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러한 FDM 방식을 이용해서 건물을 출력해내기도 합니다.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어서 말이죠. 아주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물품 제작에 용이하고요. 크다고 한다면 요즘은 건물까지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소재 적용 가능, 심지어는 요리도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조금 기발하게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열에 잘 녹잖아요. 그래서 고체 필라멘트를 어, 초콜릿으로 하고요. 실제로 녹여가지고 초콜릿 제품을 만들어낸다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장점은 FDM만의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두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1mm를 출력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나는 원통을 뽑고 싶은데 이렇게 적층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틈새 사이가 울퉁불퉁하면서 고르지 못한 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다라는 것은 FDM의 어떤 고질적인 특징이 되겠죠. 뭐 나중에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얘를 0.01mm로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은 뭐 이런 굴곡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되겠지만 그렇게 아주 얇게 출력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부 모양 제작이 어렵습니다. 어, 자, 비교적 얘네들에 비해서 SLA 방식과 SLS 방식에 비해서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 위에 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베드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얘가 출력이 되다가 잼이 나버린다고 하죠. 지들끼리 뭉쳐서 잼이 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 자,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된다. 누구에 비해서? 이 SLA 방식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SLA, 액체 기반 방식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영상도 봤듯이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사포로 갈아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요. 그 다음에 출력 속도도 중간 정도의 출력 속도, 속도가 괜찮은 편입니다. FDM 방식에 비해서 출력 속도도 나쁘지 않고요. 자, 하지만 단점도 있죠. 피니싱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후처리 과정. 예를 들어서 프린팅한 후에 그 액체를 전부 다 세척해내야 되고요. 다 닦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원료가 또는 색상이 제한적입니다. FDM 방식에는 필라멘트 색깔을 여러 개를 줘서 히팅건이 돌아가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의 색깔을 골라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수조에다가 한 가지 액체만 넣어놓고 쓰기 때문에 한 가지 색상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상대적으로 열 경화성 수지는 열 가소성 수지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적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파우더 기반으로 하는 SLS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가루로 된 소재라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두 가능하다고요? 금속이나 유리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단점이 없지 않습니다. 자, 이 가루면 되는데 이 가루를 비슷한 크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자, 소재별로 설정이 다르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알루미늄에 대해서 배웠지만 금속이 갖고 있는 모든 녹는 점은
전부 다릅니다. 고유의 녹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속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레이저를 온도와 레이저의 세기와 레이저를 조사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비추고 있는 시간을 달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조금 기술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밀폐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 자체가 제작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소 긴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빈칸을 모두 채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